미국을 알아가는 시간 아메리카노 2024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프린스턴을 벗어나서 새로운 곳에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아메리카노가 유튜브를 이제 시작하면서 시즌 4를 시작을 했었죠. 지난해 3월의 일이었는데 이 시즌 4에 유해영 교수님 말고도 전문가가 세 분이 더 계셨습니다. 아메리카노가 낳은 정신건강 전문가라고 소개할 수 있다면 물론 좋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혼자서 알아서 베스트셀러 작가의 유명인사가 되신 별이 되신 분이죠. 우리의 스타 유퀴즈에도 나가셨던 못 찍겠는데 옆에 있는데 막 눈이 부셔서 예일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의 나종호 교수님 오늘 직접 제 옆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메리카노 시청자 여러분, 네. 그리고 송인근 편집장님 너무 이렇게 항상 줌이나 이런 온라인으로만 하다가 맞아요. 이렇게 하는 건 처음이네요. 오늘 이제 어떤 얘기를 할지 네. 먼저 짧게 한번. 사실 일단 전에 4월 달에 찍었던 그 외로움하고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왜냐하면 그때 외로움을 시작하기로 했던 게 미국의 의무총감, 그 서전 제너럴이라는 국가의 의사인 비백 머시 박사가 외로움이 전염병이다. 그래서 현대사회의 전염병이고 얼마나 우리한테 우리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거기서 얘기가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이번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송인근 편집자님이 저를 졸랐다고 하지만 저도 정말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이 머시 박사가 비슷하게 또 보고서를 냈어요. 맞아요. 그래서 외로움 보고서에 이어서 이번에는 그 현대 사회 부모들이 큰 어떤 압박하에 있다, 그러니까 프레셔 안에 언더 프레셔라고 해서 그런 보고서를 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뭐 저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이기도 하지만 또 이제 저희 또래 중에 워낙 많고 또 한국에서도 사실 뭐 저출생이니 그래서 굉장히 맞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연관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메리카노에서 한번 다루면 또 어떤 미국에서의 부모됨과 한국에서의 부모됨 뭐 이런 것들의 차이나 뭐 공통점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이 보고서가 나왔을 때 한국 언론에서도 딱 그 소개하기에 뭐 여러 군데에서 기사를 썼습니다. 일단 이 제목과 뭐 간단한 이제 내용만 추려서 미국의 그 의무총감이 서전 제너럴이 부모 되는 거에 스트레스, 부모 되는 게 심지어 건강에 조금 약간 좀 낚시성 제목이라고 그럴까요? 부모가 되는 게 건강에 해롭다. 왜 그랬을까? 뭐 막 이런 식으로 제목을 달아서 기사를 국내 언론에서도 대부분 다 한 번씩 이렇게 쭉 한 군데서 쓰면 쭉 돌잖아요. 이런 그쵸. 경우엔 그렇게 해서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프린스턴에서 온 편지 제가 좀 읽어보라고 하는데 교수님은 잘 안 읽으시는 저희 뉴스레터에 저도 한번 쓰기도 했었고, 비어머시 박사가 그 의무총감이 보고서에서 어떤 얘기를 했나, 그 다음에 그래서 미국은 육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문제가 뭔가, 한국에 뭐 참고할 거는 뭐가 있을까. 그렇죠. 이 정도로 끝이에요. 진행해 주시죠. 이제 강의하듯이. 보고서를 요약을 좀 해드리면 첫 번째 전제는 부모랑 자녀의 정신건강에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부모가 우울하거나 불안하면 이제 자녀가 우울하거나 불안할 가능성도 높고, 또 반대로 마찬가지겠죠. 내 자녀가 만약에 정신적으로 힘들면 또 부모가 또 그거에 대해서 육아가 또 힘들어질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을 테니까. 테니까. 그리고 이제 양방향적으로 어떻게 보면 소통에도 당연히 이제 한쪽이나 양쪽이 다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그러겠네요. 아무래도 소통도 더 좀 날이 설 수도 있고 조금 더 힘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심각하게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이 보고서는 정신건강에 특별히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어떤 스트레스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시작점이고, 근데 그게 이제 코로나랑 밀접하게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를 거치면서 미국인들이 뭐 청소년, 어른 할 것 없이 다 정말 어떤 그런 스트레스 레벨 수준 자체가 많이 올라갔고, 그리고 동시에 이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또 어려움을 겪은
집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뭐 락다운이나 이런 것들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고 또 아무래도 이제 우리 사회 자체가 뭐 코로나뿐만 아니라 뭐 미국에서는 특히 총기 사건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안전에 대한 그런 어려움, 그런 걱정들도 더 많아졌고 앞서 4월달에 같이 얘기했던 그런 외로움이나 어떤 사회적인 고립들도 다 연관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그런 전반적으로 어떤 부모 자체의 스트레스가 그냥 살아가는 것 자체로 스트레스가 많이 증가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이제 부모의 어떤 정신 건강들이 굉장히 위험한 수준에 와 있다 이런 것들이고요. 그 중에서 이제 부모 정신 건강 문제는 단순히 어떤 현재뿐만 아니라 자녀를 발달 과정을 보면 발달 단계에서도 당연히 문제를 줄 수가 있고요. 뭐 정서적으로 안정되거나 또 인지적 기능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그래서 뭐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우울증이 있을 경우에 정신적 문제를 겪을 경우, 꼭 그게 뭐 부모의 어떤 질환이 아니더라도 그런 스트레스가 높을 경우 자녀들이 이제 우울증이나 불안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라는 것들도 있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문제들을 일단 지적을 한 다음에 진단이 보고서의 이제 앞부분이고 당연히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어떤 정부 또 회사 사회가. 또 어떤 사회 전체적으로 또 분위기적인 것에서 어떻게 하면은 정신 건강을 지원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이 비비모시 박사가 이 보고서를 낸 다음에 뉴욕 타임스에 본인의 어떤 기고를 했어요. 맞아요. 자기 기명 칼럼을 썼습니다. 네, 그래서 그 칼럼에서 본인이 이제 막 갓 4개월 된 아이를 키울 때 경험을 스스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자기랑 와이프랑 정말 한순간도 쉬지를 못하고 또 애가 잠을 되게 안 잤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수면도 너무 힘들고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자기 친구가 정말 그냥 자기가 힘든 거 알지도 못하는데 먼저 와서 아이랑 한 15분을 놀아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15분 놀아준 시간이 너무 편해. 정말 애가 태어나고 처음 쉬어봤나 봐요. 그래서 그게 너무 고마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분이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도움을 청하는 것을 정말 큰 용기를 필요로 하고 정말 그 자체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일이고 네. 우리 사회가 그것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그게 정말 용기이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그게 꼭 정신적인 어려움이 아니더라도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이분이 제 책을 읽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책 홍보 시간은 조금 뒤에 따로 또 하기로 하고 하지만 근데 사실 책에서만 제가 원래 항상 하던 너무 잘하시지만 저 평생 하는 얘기잖아요. 저 진짜 그래서 저도 읽으면서 혹시 그러니까 이 책에 이제 에필로그에 있나요? 아니면 제일 앞에 있나? 그 나의 취약함을 드러내는 용기에 관해서 그다음에 왜 그 교수님이 그 책에도 이건 앞에 책에 써 있나요? 왜 항상 항상 똑같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니 그 환자들이 오면은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어 도와줘라고 얘기하는 거를 용기라고 부를 수 있구나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책에서 얻은 가장 큰 교훈 중에 하나. 인데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되게 외로웠어요. 왜냐면 이게 나 혼자 하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걸 의무총감까지 보니까 정말 이게 물론 뭐 미국에도 그런 얘기 하는 분들 굉장히 많고 그분들의 영향을 제가 받았지만 또 이게 맞는 말인가 싶었는데 정말 이런 분이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니까 되게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사람을 떠나서 정말 보편적인 감정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각 가정에 각 커플에 맡겨놓고 뭐 애 낳았으면 뭐 알아서 키워야지 할 게 아니라 공동체가 정부가 뭐 사회가 이렇게 도와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이 보고서에도 어떤 뭐 제도적인 지원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약간 인식의 그 변화 이런 것도 촉구하는 게 있고 있는데 그 얘기를 조금만 사실 뭐 어떤 이분이 정치인이라든가 정책을 만드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정말 뭐 세부적인 그런 제안은 없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적으로 어떻게 하면 경제적인 지원 일단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경우들이 많고 아무래도 육아는 돈이 많이 드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사회가 기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세금 혜택을 준다든가 가족이 있을 경우에 정말 파격적으로 이게 왜냐면은 코로나19가 팬데믹이 미국에서는 거의 뭐 이제 자연 실험처럼 이렇게 된 게 팬데믹 이후에 그 지원금이 그 저소득층 그다음에 이제
아이가 있는데 뭐 주로 이제 그 한부모 가정이거나 이렇게 해서 경제적으로 특히 어려움이 있는 가정에 지원금이 특히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그 차일드 텍스 크레딧을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아동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네. 그러니까 자녀가 있는 집에는 연말정산할 때 그 세금을 훨씬 더 많이 돌려주는 이게 있어서 그 정책을 시행하고 1년인가 2년 만에 아동 빈곤율이 확 줄어들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그게 만료되면서 다시 또 이제 그 이전 수준으로 이제 돌아가고 있는 추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걸 봐도 이렇게 정책적으로 개입을 했을 때 충분히 목표하는 이제 효과를 낼 수 있다. 그거를 또 이제 코로나19가 그래서 굉장히 힘든 경험이긴 했지만 이런 정책을 제안하고 또 입안에서 그 집행하는 사람들한테는 또 굉장히 또 좋은 그 사례를 제공해주지 않았나 싶은데, 그래서 그렇죠. 그런 식으로도 개입을 할 수 있고, 네, 정부에서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고, 뭐 회사나 고용주 입장에서는 그 사실 저는 이걸 그 보고서를 읽으면서 한국 사회도 굉장히 많이 생각이 났던 게, 제가 늘 말했던 그런 제가 과거에 제일 충격 받았던 장면이 미국에서 이제 처음 메이오 클리닉에서 인턴 레지던트 일하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신경과, 전 정신과지만 이제 여러 과를 돌았어요, 첫 해니까. 근데 그때 신경과 실습을 이제 병동에서 일을 하는데 저는 1년 차였지만 바로 위에, 그러니까 2년 차도 사실 병원으로 따지면 제일 막내 직급이거든요. 네. 근데 이 친구가 뭐 물론 잔바리급. 물론 근데 뭐 굉장히 자신감 넘치고 그런 친구긴 했는데, 네. 레지던트 4년 차, 그러니까 치프한테 자기 딸이 지금 아프니까 난 지금 가봐야겠다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의 허락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나 지금 아프니까 갈게 뭐 이런. 물론 둘이 또 좀 친구처럼 지내고 또 치프도 아이가 셋이고 이렇긴 했어요. 근데 정말 어떻게 약속된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가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와, 이게 가능하구나라는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어떤 사실 한국에서 상상하기 굉장히 힘든 뭐 병원을 떠나서, 병원이고 아니고 떠나서 저는 뭐 레지던트를 안 해봤으니까 모르겠지만 뭐 한국 기자 수습대를 그렇죠. 그때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요즘에 근데 수습 많이 거의 다 없어졌대요. 그래, 그렇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다행입니다. 어쨌든 근데 그런 걸 그 보면서 책에도 쓰셨죠? 아니면 소셜 미디어에 쓰신 걸 봤나? 거기 썼었는데 그때도 이제 굉장히 충격을 느꼈는데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사실 근데 그 이후로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도 마찬가지고 아이가 아팠을 때 정말 당당하게 그냥 뭐 내 고용주, 내 보스한테 가서 지금 아이가 아프니까 지금 뭐 미리 일찍 가야겠다. 그러면 뭐 물론 집에 가서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지만 당장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한국에서 이제 한국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라는 드라마를 되게 재밌게 봤는데 거기에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병원 간호사인데 아이가 너무 아픈데 이제 맞벌이 부부인 거예요. 근데 애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막 정말 옆집 그 이웃한테 저글링을 하니까 봐달라고 하는데 막 그 마음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정말 늦게 가요. 정말 늦게 9시, 10시에 가서 아이가 자고 있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런 과정들. 근데 이게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큰 스트레스고, 실제로 아이가 제가 SBS에서 어떤 저출생 관련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었는데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서 첫째를 낳고 둘째를 포기하게 되는 굉장히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경험들이래요. 그러니까 아이가 아팠는데 일 때문에 갈 수가 없어서 발이 동동 굴렀던 경험들이 너무 힘들고, 이게 만약 둘째까지 생기면 더 심해질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이거는 못할 짓이다.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고 했거든요. 근데 미국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한국 사회에 비하면 그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어떤 배려가 있는 사회인데도 이제 이 보고서를 보면은 고용주들도 좀 더 만약에 자기 직원들이 아이가 아프거나 아니면 정말 뭐 아이 돌봄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면은 좀 그런 유연성을 좀 보여줘야 된다.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또 지역사회에서는 약간 좀 뜬구름 잡는 것 같긴 하지만 뭐 도서관이라든가 뭐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많아서 아이들 부모들끼리 서로 연결되는 경험들이 많아야 된다라는 것들이 있고요. 또 학교에서도 이제 부모들이 뭐 맞벌이 부부들 특히 지원해줄 아니면 뭐 싱글이라든가 그럴 때 지원해줄 수 있는 어떤 학교에서 추가 돌봄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왜 막 이게 정확히 육아에 관한 얘기는 꼭 아닐지 몰라도 왜 아이가 자라는 데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 막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게 또 해리스가 다른 데 가서도 얘기했던 거 중에 느끼는 게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같이 놀다가 그날 저녁은 엄마도 다 일하느라 바쁘고 그러니까 그날 저녁은 그냥 친구네 집에 가서 마침 저녁 먹는 시간에
그 있는 그 장소가 그날 저녁 먹는 집이고 막 뭐 해리가 그렇게 그쵸, 컸다고 그쵸. 하더라고요. 사실 저희 그러니까 어릴 때도 보면 물론 뭐 약간 그렇잖아요. 네, 응답하라처럼 뭐 저희 1988 같은데 봐도 뭐 덕선이가 뭐 이 집 가서 먹고 한 골목 안에서 다 이렇게 친구고 그렇게 했던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게 미국도 예전에는 그랬는데 요즘의 미국은 이제 좀 그런 경우가 잘 없는 것 같고 그쵸. 그래서 이게 약간 모르겠습니다. 뭐 꼭 이게 뭐 문제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이제 육아도 좀 더 이렇게 파편화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쵸. 각 가족별로 핵가족별로 네. 그 가족 부모 그다음에 자녀 그렇게 알아서 약간 이렇게 해 나가는 그런 네. 식이 되면서 어쩌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아름아름 도와주고 하는 게 좀 없어져서 그런 연결이 좀 뭐 결과적으로 좀 끊어지는 게 이런 문제에 좀 이바지한다면 이바지하는 것도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런 것 같네요. 그래서 인식 그다음에 뭐 제도가 있고 인식이 있다면은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스피디하게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네. 뭐 한국 사회에서 네. 뭐 꼭 막 너무 직접적으로 뭐 접목하고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네. 한국 사회에서 이 보고서의 내용 또는 미국 사회에서 육아에 대한 인식을 뭐 어떻게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런 건 좀 배울 만한 게 있다. 반대로 네. 미국 사회도 이런 건 못 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우리도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좀 뭐 반면교사로 삼을 만한 게 있다.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그 머시 박사가 뉴욕 타임즈에 쓴 기고문을 보면 비교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미국 사회는 저는 살면서 굉장히 한국에 비해서 비교가 덜한 사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비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되게 와닿았어요. 비교. 그러니까, 네, 그래서 부모들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소셜 미디어에 어떻게 보면 악영향으로서 서로 그 어떤 다른 사람들의 그 육아를 보는 거죠. 그래서 누구는 아이와 어디를 갔고 뭐 마치 우리가 슈퍼맨을 보면서 뭐 어떤 사람들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고 그런 것처럼 슈퍼맨이 돌아왔다라든지 그런 육아 프로그램을 슈돌. 보면서 지금 슈퍼맨? 슈돌을 보면서 그래서 그런 것처럼 사실 미국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는 한국에 비하면 정말 비교 훨씬 하기 힘든 사회인데도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이 현대 부모들이 과거에 비해서 더 힘든 이유 중에 하나라고 소셜 미디어와 비교. 네, 비교를 해서 약간 어떻게 보면 비현실적인 육아에 대한 기대, 부모로서 내가 완벽해야 된다는 기대들이 생긴다라고 하는데 당연히 이제 비교 얘기를 들으니까 비교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어떻게 보면 한국인 것 같아서 그렇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육아에 대한 어떤 그 인식, 육아를 바라보는 것 이게 아니 저출산 뭐 문제, 저출생 뭐 심지어 뭐 저출생 지옥 뭐 나라가 없어진다 뭐 이런 말까지 뭐 하잖아요. 이게 지금 뭐 진짜 국가의 존폐 위기다 이런 말까지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되게 단순하지만 너무 기본적인 거부터 좀 돌아보고 해보아야 하는데 그걸 안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을 늘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런 인식의 전환인 것 같고 육아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마치 좀 그렇죠. 좀 이제 뭐 모든 그 저희 부모님 세대가 다 그렇진 않겠지만 아유 뭐 누가 애 안 키워봤어? 뭐 애 하나 그러니까. 애 하나 낳고 기르면서 그렇게 뭐 힘들다고 뭐 아주 근데 저는 근데 거기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꼭 하고 싶은 말이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 세대 때 정말 아이들 뭐 7명도 키우시고 10명도 키우시고 하셨죠. 근데 중요한 게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뭐 육아에 대한 기대 자체도 달라졌겠지. 옛날에는 뭐 이렇게 내놓고 키워서 알아서 아이들끼리 크고 이런 문화도 물론 한몫하겠지만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 부모님 세대 때는 그게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외벌이 경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세대가 쉽게 하는 생각이 우리 때는 50시간보다 훨씬 일 많이 했는데도 잘 키웠다. 너네 뭐가 이렇게 힘드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고 그런 인식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건 한 명일 때 얘기고 한 명이 예를 들면 60시간을 일했어요. 근데 지금은 2명이 50시간씩 일한단 말이에요. 대부분 다 그렇죠. 그럼 합치면 100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가용 시간이 100시간 뭐 120시간이라고 하면 20시간밖에 안 남는 거예요. 누가 가사에 들어갈 양쪽 가족 수 있는 부모들한테. 근데 옛날에는 60, 70시간을 일해도 한 명이 어쨌든 간에 일을 안 하고 있으면 그러면 4, 50시간이 남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여러 명이어도 키울 수 있었던 게 그런 것들인데 근데 현재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외벌이로는
뭐 서울이나 어디든 간에 지금 젊은이들이 뭐 집도 마련하기 힘들 정도로 그렇죠. 힘든 사회인데 그런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맞벌이가 어떻게 보면 디폴트처럼 되고 있는 사회인데 거기에서 우리 때는 너네보다 훨씬 힘들게 살았는데 이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자체가 가정이 어떻게 보면 정말 그 공감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계산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렇게 빠지게 되게 쉬운 함정인 것 같고요. 제가 미국에 살면서 저는 사실 미국 병이 되게 이제 편집장님도 아시겠지만 책에도 쓰셨죠. 네, 미국 병이 심해서 미국에 온 케이스인데 물론 이제 금방 완치가 됐죠. 미국에 대한 환상? 미국에 대한 환상을 많이 환상을 굉장히 가지고 미국을 오면은 뭐 좋은 것만 있을 거다 약간 이런 장밋빛 미래만 생각하고 왔다가 이제 6개월 때부터 깨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뭐 지금 완치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미국 사회 그리고 특히 아이를 키우면서 더 깨졌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처음에 저는 미국에서 충격받았던 게 처음에 육아휴직에 대한 개념도 없었는데 미국에서는 육아휴직을 당연히 이제 뭐 선진국이라고 하고 뭐 경제 수준도 높고 이러니까 한국보다는 낫겠지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제도가. 육아휴직이 뭐 예를 들면 우리가 1년이라고 치면 여기는 당연히 뭐 2, 3년은 주지 않을까 이랬는데 보니까 여기는 12주를 받으면 특히 심지어 엄마가 12주를 받으면 너 되게 잘 받았다 막 부러워해요. 그런 사회다 보니까 그리고 뭐 정말 그런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학교 뭐 모든 게 정말 돈 다 들어가는 돈이고 훨씬 비싸고 한국보다 그래서 이거 정말 만만치 않은데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듦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약간 그런 제도적인 거를 상쇄하는 어떤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보완해주는 게. 네, 근데 그 문화가 그러니까 아이들을 환영하는 그런 문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항상 아이들을 보면은 아이들이 우선이고 만약에 어떤 뭐 같이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아이들을 보고 웃어주고 말 걸어주고 이런 것들이 정말 작은 것들인데도 내가 아이가 환영받는 사회구나라는 그런 기본적인 전제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깨지지 않은 게 미국에 대한 환상 중에 하나가 바로 어떻게 보면 아이들을 우선시하는 사회라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린 또 어떻게 보면 노키즈존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그때 그 종이접기 김영만 아저씨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김영만 씨 맞나요? 네, 뭐 노키즈존 아이들이 모를 것 같냐고 아이들이 다 상처받고 다 자기가 환영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한다고 그래서 그게 되게 와닿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것도 결국에는 제가 책에서 썼지만 다들 너무 진짜로 힘드니까 그런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다들 너무 힘들고 날이 서 있고 이러니까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어떻게 기본적으로 뭔가 우리 사회의 스트레스 레벨이 낮아지는 게 먼저인 것 같긴 한데 그거 외에도 어떻게 보면 조금은 더 우리가 좀 아이들한테도 좀 더 우리가 정말 저출생을 말로만 뭐 부모들한테 진짜? 현금 바우처 이런 걸로 할 게 아니라 아이들이 정말 환영받고 뭐 아이들 유모차를 유아차를 밀고 뭐 돌아다니고 이럴 때 조금 불편하더라도 조금 같이 이렇게 이해해주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비백 머시 박사의 이 보고서를 소재로 몰고 들어와서 육아와 부모됨의 스트레스에 관해서 한번 좀 짧지만 이 부모의 정신건강 이야기를 해봤는데 근데 사실 뭐 이거 핑계라면 핑계지만 그 보고서 자체도 뭐 엄청나게 새로운 내용이라든가 뭐 그런 구체적인 해결책이 있진 않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모든 문제 해결을 이제 인지하는 데서 시작을 하니까 이게 문제라는 걸 우리가 좀 인지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약간 사회로서 이거를 도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된다는 내용이었고요. 어떻게 보면 저는 뭐 저도 마찬가지고 한국 사회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완벽주의에 빠진 사회, 좀 사로잡힌 사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를 낳고 혼자 다짐을 했던 게 나는 그리고 미국에서도 사실 요새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유행처럼 하는 말이 이제 그냥 적당한 부모가 되면 좋겠다. 꼭 완벽한 부모, 그냥 good enough parent. 그러니까 뭐 그냥 좋지만 뭐 그렇다고 완벽할 필요는 없는. 왜냐면 부모도 이제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 너무 그런 거에 시달리다 보면 이제 부모가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 어려울 수가 있고 그게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한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냥 물론 이게 뭐 육아를 소홀히 하라거나 뭐 아이들을 이렇게 그 방임하라는 건 아니지만요. 어느 정도는 우리가 좀 현실적인 기대를 가지고
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말이 실제로 있나요 요즘에? Good enough parenting. 네. 그렇구나. 그래서 뭐 한때 이제 뭐 정말 그런 타이거맘 이렇게 완벽하게 막 하는 그런 극성 부모가 약간 유행을 탔다면 이제는 이제 그런 완벽주의나 너무 빡센 부모의 역효과들이 나타나고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들한테도 이제 반대로 이제 좀 모든 게 정반합을 통해서 가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맞아요. 갔다가 좀 진짜. 이제 이건 좀 아니지 않나? 네, 사회적인 네. 공감대가 또 되면 조금 더 좀 속도도 늦추고 이렇게. 네. 교수님이 늘 하시는 말씀 중에 제가 또 특히 공감하는 것 중 하나가 한국 사회를 진짜 트레드밀 사회 같다. 전속력으로 트레드밀 위에서 다 같이 달려가면서 다 너무 힘들고 거기서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늘 노심초사하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 하는 사회 같다라고 하시면서 그러니까 이제 잠깐 뭐 트레드밀을 끄고 또는 트레드밀을 잠깐 내려와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그런 얘기까지는 안 하셨었나요? 아니요. 저는 항상 그게 조심스러운 게 그러니까 이게 트레드밀 사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약간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내려왔는데 아무렇지도 않으면 이제 뭐 그런 그 사람들 다 내려와서 쉴 텐데 이게 막 내려오면 다시 올라가기도 힘들고 막 다치고 막 이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말씀하신 게 맞는 게 제 생각에는 그런 사회임에도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그런 좀 사회 속도를 낮추는 게 중요한 것 같지만 그 빠른 속도에서도 저는 사실 굉장히 그 일상의 어떤 자기 돌봄이라든가 쉬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놀랍게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이제 뭐 그때 김현정 뉴스쇼에 나왔을 때도 이런 얘기를 했었고 책에도 뭐 SNS도 썼었는데 한국에서는 감기에 걸리면 되게 좋아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특히 레지던트 하시고 할 때 레지던트뿐만 아니라 그냥 학생일 때도 그냥 항상 내가 뭔가를 안 하면 뒤처진다는 생각이 있어서 막 쉬어도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만약에 감기 걸리면 그래도 좀 내가 쉴 자격이 있지 않나 하고 쉬고 이랬던 것들이 근데 저는 이게 저만의 얘기인 줄 알았는데 너무 놀랍게 너무 많은 책이나 뭐 SNS나 이런 걸 통해서 비슷한 얘기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코로나에 걸렸는데 좋았다. 처음으로 내가 쉴 수 있었다. 특히 부모들도 막 그런 부분도 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사회가 전반적으로 정말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런 어떻게 보면은 내려와서 잠깐 쉬는 시간들이 뒤처지는 시간이 아니라 더 빨리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지금 조금씩 강조를 해보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힘들다고 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힘들다고 용기 내서 말할 수 있는 사회가 되려면은 내가 힘들다고 말을 했을 때 또 내 취약성을 드러냈을 때 그거를 뭐 약점 잡아서 그것 때문에 뭐 피해를 보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실제로 뒤처지거나 어떤 그러면은 더더욱 말을 못하고 더더욱 꽁꽁 싸매고 어떻게든 혼자 이겨내려고 이렇게 하게 되니까 그게 더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책에도 썼지만 뭔가 인지적 공감, 그러니까 우리 항상 공감 생각하면은 뭐 같이 울어주고 막 손잡고 같이 눈물 흘리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공감이라는 거는 이제 그런 정서적인 공감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머릿속에서 내가 지금 이 사람이라면 어떤 생각을 할까라는 그런 인지적 공감도 있거든요. 맞아.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는 사실 정서적 공감에 굉장히 잘하는 사회인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뭐 어떤 비극이 생겼을 때 같이 울어주고 이런 것들 정말 중요하지만 동시에 또 어떤 반대로 인지적 공감은 약간 좀 연습이 좀 부족하지 않나 아무도 가르쳐준 적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점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아예 그 개념 자체도 모르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그런 좀 연습들을 통해서 그런 대화들 이런 이야기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래서 미국에서 요새 키워드가 저는 약간 kindness가 친절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런 뭐 데코레이션이나 이런 장식하는 뭐 그런 집안 장식하는 뭐 인테리어? 문구나 이런 것들 봐도 카인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래요? 친절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카인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원더라는 그 한국에서는 아름다운 아이라고 번역된 소설이 있는 아이들 나오는 소설이 있는데 영화도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뭐 줄리아 로버츠도 나오고 되게 유명한 영화인데 영화 이제 소설인데 거기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옳음과 친절함의 갈림길에 섰을 때 항상 친절함을 선택하라 이런 옳음, 이야기가. 옳고 그름의 오름과 친절함의 right하고 kind할 그런 선택지가 있으면 항상 친절하라 이런 격언처럼 그게 어떻게 보면 미국 사회의 요새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저는 한국에서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뭔가 우리가 너무 각박한 사회잖아요. 근데 한국이든 미국이든 네. 뭐 현대 사회 자체가 사람들이 갈수록 서로에게 관심이 없어지고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좀 더 우리가 더 그런 기본적인 것들, 그러게요. 네, 부모들한테 친절하고 서로한테 조금 더 친절할 수 있는 그런 것 좀 사회가 됐으면. 그렇네요. 저도 사실 마무리 발언으로 네. 이거 생각하고 왔었는데 깜빡했다가 지금 친절 말씀하시니까 교수님이 왜 허준희 교수님이 그 서울대 졸업식 그 축사 했던 거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네네. 저도 뭐 좋아하고 하는데 그거에 다음에 허준희 교수님 모실 수 없나요? 허준희 프린스턴 교수님을 갔을 이제 때? 제가 이제 열심히 친해지는 중입니다. 친해지는 중이라 대항해 시대 3편의 연사로 모시는 게 이제 목표인데 거기 중에 그 축사 중에 왜 미래의 나한테 좀 더 계속 친절하기를 이게 키워드 중 하나였잖아요. 친절이었구나. 그거를 생각하면서 이 책의 제목을 보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과거의 나한테 그렇죠. 좀 더 친절했으면 근데 뭐 과거 미래가 어차피 다 추상적인 거고 결국 과거의 나한테도 더 친절했으면 네. 지금의 나도 더 잘 보듬어 주면 좋겠다. 그렇죠. 미래의 나한테도 또 똑같이 나한테 친절한 만큼 남한테도 당연히 친절함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통하는 게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걸 마무리 발언으로 해야지 했다가 아예 깜빡하고 있다가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생각이 다음에 나네요. 이제 허준희 교수랑 같이 네. 제가 항상 이렇게 졸르는데 바쁘신데 시간 내주신 나정호 교수님 네. 좋은 이야기 들려주셔서 또 감사했고요. 지금 그 뉴욕 정신과 의사의 사람 도서관도 뭐 계속 뭐 스테디셀러의 위치에 올랐지만 이제 두 번째 책 만일 내가 그때 내 말을 들어줬더라면 이라는 두 번째 책도 절찬리에 판매 중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교수님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너무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는 프린스턴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네, 제가 또 오히려 이런 공간까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